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진조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및 이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컴퓨팅적 사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이죠. 컴퓨테이셔널 싱킹 테크놀로지라고. 어떻게 컴퓨팅적으로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수업에 강의를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잘 선택하신 건데, 그냥 무작정 빅데이터로 여러분이 교양 과목으로서 무슨 빅데이터를 공부하시면 빅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사상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컴퓨팅적 사고, 어떻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하는 걸 먼저 기본적인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컴퓨터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고, 컴퓨테이션 싱킹 테크놀로지를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데이터, 어차피 빅데이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에서 나오고, 빅데이터는 데이터에서 나오고, 데이터는 결국은 컴퓨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반적인 체인을 알아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컴퓨팅 사고는 지금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게 전반적으로 교육 과목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실기했을 거예요. 좀 했으면 좋은데. 쉽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쉬운 내용인데, 우리 컴퓨터를 많이 쓰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는지 또한 그런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좀 몰입해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은 컴퓨팅 사고를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고, 컴퓨팅 사고라는 게 뭔가 기본적으로 컨셉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팅 사고에 의해서 정보와 데이터, 정보하고 데이터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정보의 특성을, 가치, 이런 것도 한번 본 다음에, 그래서 하고, 그 다음 다음 세션에 가서는 실제 정보를 구조하고 자동화시키는 알고리즘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은 컴퓨팅 사고 이해와 정보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의 이해. 그래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이 뭡니까? 컴퓨팅 사고력 보면, 이 컴퓨팅 사고력은 한번 용어를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구현하여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용어인데, 이제 컴퓨터 용어 사용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면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게 뭐냐면, 요 사항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해하는 거죠. 분해죠. 디컴포지션. 분해해서 문제 간 유사성을 찾는 패턴 인식. 그렇죠? 패턴 인식.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만 추려 복잡한 문제를 단수로 하는 추상화. 그 다음에 알고리즘 기법들을 사용하여 사람과 컴퓨터 모두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분해죠. 분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문제를 잘게 부숴라. 스텝별로 마디를 한번 잘게 나눠봐라. 문제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분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문제의 순서를 한번 뒤집어 해결하라는 제가 두고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처리하는 큰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스텝이 있고 단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도 코딩 단위가 있듯이. 그래서 첫 번째는 분해시키는 분해.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위로, 컴퓨터 처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해한다는 거죠. 디컴포지션. 그 다음 분해한 다음에 문제가 유사성을 패턴 인식,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빅데이터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촬영 때도 우리가 나중에 그 데이터 마이닝 오면 데이터끼리 서로 유사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 뭐 비정형 데이터, 그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몽땅 쌓인 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데이터끼리 관계를 찾아낸다는 얘기는 뭡니까? 데이터 관계는 패턴, 서로 유사성을 찾아내는 게 패턴이 빅데이터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추상화 시키는 거죠. 추상화. 추상화. 사실은 여기서부터 추상화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추상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 데이터 만약에 전처리도 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짜게 만들기 위해서 추상화 시킨다고 보죠. 추상화. 그러니까 꼭, 군더더기는 다 자르고, 막 심플하게 만들어내는 게 추상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컴퓨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코딩, 소위 말하는 코딩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짠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이면 첫 페이지에 전반적으로 결론적인 얘기를 다 얘기드리는데 이겁니다.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그 다음에 알고리즘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죠. 이런 얘기. 컴퓨팅적 사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작업을 창의적 논리,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이 결론이 어떤 순서와 방법을 어떻게 풀고 어떤 방법을 풀지를 결정하는 게 컴퓨팅 사고예요. 그렇죠. 컴퓨터가 그냥 부족할 수는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추상화와 분해, 분해와 추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컴퓨팅적으로 사고하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분해하고 추상화를 시켜서 복잡한 시스템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얘기고 근데 이게 컴퓨팅 사고에서 뭐 우리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얘기인데 컨셉을 잘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빅데이터를 공부하시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계속 수업하고 마지막에 정리해 주니까 컨셉을 개념을 잡아라는 얘기죠. 그 개념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 이게 컴퓨팅 사고가 되고 컴퓨터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죠. 컴퓨팅적 사고는 이 공학도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현대인이 살면서 앞으로 디지털 이런 뉴 노멀 시대 살면서 보편적으로 사고를 할 때 이렇게 사고를 해야 돼요. 컴퓨팅처럼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한번 복잡한 문제를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문제를 잘 나눠서 그것을 간략화시키는 거, 컨셉화 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고죠. 일반적 기술이에요. 이건 어떤 공학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컴퓨터 사고 얘기하는 표현은 세이머 펠퍼트 교수가 처음 사용하고 이걸 보편한 사람 윤교수랍니다. 윤교수.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와 인간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백투더 베이직으로 해서 한번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컴퓨터는 뭡니까? 컴퓨터는 인간이 시키는 일을 컴퓨터는 단순하죠. 사실은 컴퓨터가 굉장히 지능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된 것만 단순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게 입력되지 않고 데이터가 없는 건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데이터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 갖고 학습을 하는 게 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듯이 컴퓨터는 인간이 시키는 일만 그 대신 우리가 계산 같은 것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차이점은 우리는 인간을 잃어버리잖아요. 단편 기억, 뭐 장기 기억이 있는데 장기 기억도 오래되면 잊어버립니다. 단기 기억은 뭐 금방 시간 지나고 아침에 잊어버리고 이러고 공부하는 데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즉시 판단해서 하는 것들이면 할 수 있죠. 또한 컴퓨터는 이런 그 능력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지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을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컴퓨터와 계산기 차이는 다른 점이 컴퓨터와 일반 계산기 차이, 컴퓨터가 뭐 계산기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 칼큘레이터, 전자계산기하고 컴퓨터하고 다르죠. 일반 계산기는 계산만 하는 거고 컴퓨터는 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에서 일을 어떻게 순서화해서 절차를 만들어서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근데 입력해주면 컴퓨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넣는다는 것은 컴퓨터에 이렇게 인간이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와 컴퓨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자, 프로그램이라는 건 뭡니까?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은 간단히 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명령의 모임이라고 하죠. 명령의. 어떻게 지시하는 게 명령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작성한 명령의 모임이고, 코딩이라 우리가 나중에 보면 R 코딩, R로 배우는 R 코딩으로 배우는 빅데이터로 얘기하는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코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코딩.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그 자체, 명사죠. 명사고, 코딩이라는 건 컴퓨터 프로그램은 동사적인 거죠. 작성하는 과정이죠. 과정. 코딩한다. 그 과정이에요. 그런 것을 혼돈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보시면 이 그림에 우리가 그 R 프로그램의 그죠? R 프로그램의 이모티콘이죠. R 프로그램 아이콘을 이렇게 쓰고서 그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 수업을 하면서 이 R 프로그램 실사 해올 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R 프로그램의 그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한 프로그램. 이렇게 1 플러스 2는 1이 3이 나온다. 그래서 X는 5다. 그래서 프린트가 5다. X는 5인데 X를 프린터랑 5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R 프로그램 감가 보면, 자, X는 1000이다. 이 R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리해요. 이렇게. X는 1000이다. 프린트 X 하라. 그럼 X가 1000 들어가 있으니까 이 벡터 값이 이제 X라는 벡터에 1000을 집어넣고 프린트 하라. 그러면 1000을 프린트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벡터 1은 C는 C 변수명이죠. 변수가 3, 4, 5다. 이 벡터 1을 프린트하라. 3, 4, 5 이렇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죠. 함수를 넣어서 이게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벡터 1의 평균값을 구하라. 이 평균값을 4 이렇게 구하는 게, 이 자체가 이걸 쭉 하는 과정이 코딩했다는 거예요. R 코딩이고, 이거 자체를 갖다 우리가 뭐라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쓴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다음에 그 언어가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 C 언어도 있고, 뭐 자바도 있고, 많이 쓰는 C, 자바, R. 엑셀도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고, 파이썬, 우리가 빅데이터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과 코딩이라는 것을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용어부터 알고리즘 뭡니까? 말 그대로 알고리즘은 간단히 얘기하면 절차 또는 흐름도 이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랑 우리말로 얘기하면 프로세스, 영어로는 프로시주어, 절차나 흐름도,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하죠. 이 플로우 차트가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해결한 절차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가 절차가 있는 거, 순서가 있죠. 단계가 1단계는 뭐죠? 우리가 사람이 어느 그 사무실에 출근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밥을 먹고 뭐 나가서 전철을 타고 걸어서, 이게 다 하나하나 스텝에서 절차예요. 이렇게 출퇴 과정. 가다가 나가서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타려고 해서 지하철이 빠른가 버스가 빠른가 봐서 우리가 판단해서 버스가 빠르다면 버스를 탈 것이고, 이것을 절차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이렇게 다 나눠서 순서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어려운 거 아니죠. 알고리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알고리즘은 절차, 순서. 근데 이게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중요하냐면 무한히 반복돼서 이게 이제 루핑이라고 무한히 계속 반복되면 이게 끝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돌고 계속 무한 반복을 만들고 하여튼 이게 결론이 나와야 돼 보니까 그 일을 처리하고 사건을 처리하잖아요. 무한히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 보면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 쓰는 게 흐름도를 쓰고 이건 흐름도를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배웠죠. 플로우 차트. 자, 이건 시작이다. 시작. 여기 보면 순서 기호가 있죠. 단말 순서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표시. 이거 시작이고 끝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시작이고 끝이다. 자, 여기 그죠? 이 평행사변하는 거. 이건 입출력이에요. 입출력. 입출력. 입출력을 어떤 체크 타임. 그래서 이제 입력을 체크 타임 입력을 해봐서 자, 7시 이전이냐? 이후냐? 이건 뭡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그래서 판단, if then. 제가 뭡니까? 인공지능 할 때 if then을 얘기했죠. if then. if이면 then 이걸 아니죠. 7시 이전이다? 그러면 버스를 탄다. 7시 이전이 아니다. no. 그러면 전철을 탄다. 그래서 학교 도착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순서도, 흐름도, 플로우 차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과 알고리즘 관계는 잘, 인식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플로우 차트, 흐름도 알고리즘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플로우 차트, 알고리즘을 그리기 위한 기호들이죠. 기호들. 그래서 말은 뭐는 if then, 조건 판단. 이건 시작과 끝은 타원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입출력이다.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로봇 청소기 한번 볼까요? 로봇 청소기를 만들 때 그렇게 이제 그런 흐름들을 넣어주는 거죠. 절차를 로봇 청소기를 만들 때 방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돌아야 되니까 로봇 자체가 방의 크기를 측정하는요. 그걸 단 얘기는 제가 말씀 센서로 이제 센서나 무슨 뭘 오래서 전파를 방사를 시켜보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방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애물을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는 방법. 장애물을 부딪히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지 왼쪽으로 돌아야 하는지 여기 이제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해서 이 경로를 프로그램해서 알고리즘화해서 로봇 청소기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봇 청소기가 방해의 청소 경로를 전체 과정을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을 하나하나 모아놓은 거예요. 절차들을 모아놓은 거죠. 절차를 단계 절차 순서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다. 동작들을 모아놓은 동작들을 모으면 절차가 되겠죠. 동작들 모으면 절차로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코딩. 우리 코딩을 뭐라고 그랬어요? 코딩은 약간 프로그램은 명사. 결론적. 그래서 코딩한 결과가 뭡니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코딩은 보면죠. 이죠? 언어로 바꾸어 작성하는 거 동사죠. 코딩이잖아요. 코드가 아니고 코딩. 이게 동사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코딩은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언어는 C도 있고 자바도 있고 그죠? 펄도 있고 다 있잖아. C++도 있고 리스프도 있고 이런 언어로 바꿔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도를 갖다가 바꾸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컨셉을 정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연구를 해서 프로그래밍 직전에 그 알고리즘을 그 플로우 차트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컴퓨터 코딩은 프로그래밍된 단위 작업의 절차를 언어로 변화하는 거, 그죠? 이 언어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를 쓰면 컴퓨터를 또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서는 기계 언어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에 무슨 기계 언어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언어고. 그럼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과제를 다 작업을 나누고 나눈 단위 작업의 처리 절차를 효과적으로 기술하는 거. 즉 뭐예요? 기술하는 것은 기술에서 그 알고리즘화 시키는 거죠. 플로우를 따서 이 과정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코딩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일을 분해해서 그걸 그 절차를 단계별 절차 분해해서 단계별 절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순서와 절차 알고리즘을 따서 알고리즘 자체를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컴퓨터 언어로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리고 그 하기 이전을 우리 알고리즘을 한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컴퓨터 사고의 그 순서를 그렇게 아시고, 자, 여러분들이 약간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 컴퓨팅 사고의 사례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어떻게 동작이 됩니까? 1 아니면 제로죠. 1 아니면 제로. 1 아니면 제로. 이거라고 이진수라고 하죠. 이진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10진수를 쓰고 있죠. 왜 10진수를 씁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 10진수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장 쉽게 외국 사람들도 먼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하자고 10진수 쓰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60진법. 시간을 60로 나눠서, 그래서 전체, 태양과 달의 공전과 자전주기를 따져서 나누는 게 60으로 떨어 시간제로 만드는 게 1년을 나눠보고, 사계절 나눠보고, 시간을 나눠보니 60으로 나눠보니 60진법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우리가 빨리 기하기 위해서는 2진수를 써야 돼요. 컴퓨터 1 아니면 0분이 몰라요. 풀이 5이면 1이고 5면 제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면 메뉴가 2개인 냉면집 어떻게 합니까? 메뉴 2개. 여러분 메뉴가 2개인 식당하고 10개인 식당을 보시면 어느 식당의 음식이 빨리 나옵니까?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메뉴가 많은 식당은 제가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일단 복잡해요. 복잡하고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주문해서 나오는 데까지 속도가 느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일단 이제 그런 측면도 좀 더 중요한 것은 고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 일단 메뉴가 많으면 골라서 그 다음에 주문해서 나올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메뉴가 하나만 더 좋겠지만 2개인 식당이 훨씬 빠르고, 컴퓨터가 2진수 쓴다는 것은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2개만 딱 쓰는 게.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을 빨리 이중 사용하는 원리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사례는 우리 입출력 채널을 분리하는 거예요. 입출력 채널. 한식을 식당에서 한식과 분식을 이렇게 파는데, 한식을 기다리는 줄고 분식을 기다리는 게 두세 개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식을 기다리고 분식 기다리기 혼자 있으면 복잡한데, 이게 분리를 딱 해놓으면 심플하죠. 한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죠. 한식은 앞 사람은 한식은 딱 기다리니까 이 중간에 한식기고 분식기면 기다리는 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출력 장치들도 느린 채널과 빠른 채널로 분리해서 사용해서 입출력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예를 들어보면 컴퓨터 내부에서 메모리에서 캐시 메모리에 넣는 굉장히 빠른 채널이죠. 쉽게 채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린터 나오는 것은 그보다는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 빈도가 그 내부에서 메모리에서 디스크나 저장 장치로 넘어가는 것이 빈도가 많으니까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에 패스도. 프린터보다는 용도가 많으니까, 빈도가 많으니까 그렇게 채널을 분리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입출력 채널을 분리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컴퓨팅 사고를 하는데, 그 다음에 버퍼는 뭐세요? 버퍼는 뭐예요? 완충장치죠. 완충장치.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모터를 돌려서 사고를 잘게 부수려면 이렇게 빠른 속도에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소가를 모터는 빠르는데 여기다 맞추려면 이 큰 톤에 갑자기 붐으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게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박스 통째로 옮겨 버퍼 역할을 하잖아요. 속도를 맞추려 버퍼 역할을 해서 천천히 부숴줘야죠. 한 번에 부숴주면 이게 이 속도에 맞춰서 이게 빨리 부르게 천천히 부숴 이게 완충 작치를 해줘야 이렇게 버퍼를. 속도 차이가 나는 두 장치 사이 속도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게 버퍼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버퍼. 여기 보시면 컴퓨터에도 보면 비트 이제 스트림 이게 버퍼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여기 한꺼번에 못 쓰니까 이게 입력 장치가 들어가면 여기다 버퍼를 넣어놓고 하나씩 들어가는 이게 프로그램에 이게 버퍼. 출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출력 장치하고 이 입력 장치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속도 차이가 있는 거죠. 요 속 차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터로 보면은 여기 속도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간에 버퍼를 시켜서 요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게 버퍼 서로 조정해줘서 문제 없게 해줘서 하는 거죠. 하여튼 완충시켜주는 것이 이제 버퍼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캐시가 먼저 캐시는 많이 아시죠? 캐시 현금 캐시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캐시가 쉽게 말해서 캐시 메모리라는 거죠. 캐시 메모리. 그래서 이게 여러분 캐시 메모리 여러분 컴퓨터에도 지금은 옛날에는 캐시 메모리가 별도가 있으면 요즘은 캐시 메모리를 프로세서에다 CPU에다 같이 넣는 경우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는데 바로바로 쓰는 것들 이렇게 가끔 쓰는 거 이게 예를 들면 주방에 조미료를 대용량으로 포장해서 이 큰 포장 우리가 조미료를 사면 큰 포장으로 사잖아요. 근데 포장에 있는 것을 한 번에 부으셨으면은 낭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창고까지 가겠거나. 그래서 그것을 자주 쓰는 거 통해서 딱 다목으로 쓰면 쉽게 꺼낼 수 있잖아요. 미리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캐시라고 하죠. 캐시 CACHE 캐시입니다. CASHK가 CH 그래서 캐시 그리고 우리 메모리도 캐시 메모리가 있죠.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램 메모리가 있죠. 램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저장 장치가 따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램 메모리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 중간에 우리가 쓰는 캐시에서 메모리를 갖고 와서 캐시는 굉장히 메모리는 빠른 거예요. 빨리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캐시 메모리가 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컴퓨터나 우리 쪽 IT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캐시를 쉽게 이해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캐시 메모리가 조금 처음 듣는 용어였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검색이나 다른 책을 찾아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병렬 처리, 그죠? 병렬 처리는 아시겠죠? 우리가 시리얼 패러럴. 병렬 처리. 어느 맛집에 손님들이 줄 서서 주문이 많아 음식을 주문하고 30분이 지나야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방장을 채용하는 거죠. 그죠? 주방장을 늘리면 되죠. 주방장을 늘려가지고 각 일을 분업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방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15분 정도 맛볼 때 이 병렬 처리죠. 이게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 병렬 처리라고, 패러럴 처리한다는가? 병렬 처리 반대는 직렬,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거, 동시에 처리하는 걸 병렬 처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플랫폼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우수한 게 하둡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둡 디스트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하둡 HDFS 나중에 여러분 아실 건데 대표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중에 하둡이 나중에 하둡 자세히 설명할 건데 여기도 보면 빅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C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병렬로. 그럼 이 빅데이터가 두르면 여기다 넣을 때 큰 빅데이터 하나씩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지겠잖아요. 이렇게 병렬로 동시에 몇 개씩 동시에 들어가지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쓰는 시스템 플랫폼이
하둡 디스트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빅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런 용어들, 병렬 처리, 캐시, 입출력 장치 이런 것들을 좀 혼돈이 있을까봐 컴퓨팅 사고하는 도움이 되리라고 사례를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컴퓨팅 사고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와 정보. 결국은 그 데이터를 한다는 건 정보를 만든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정보를 만드는 그래서 가치 있는 밸류가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인데 그 데이터와 정보를 한번 구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겠죠? 데이터는 뭐예요? 관찰, 측정된 팩트, 그죠? 사실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 그냥 그 사실일 뿐이에요. 정보는 뭐예요? 정보는 그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판단. 내가 이 판단의 근거를 삼으려면 그러면 정보를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온도, 날씨, 습도. 오늘의 기온은 영상 8도. 습도는 75%이다. 그냥 그 일뿐이에요. 그 사실일 뿐이에요. 영상 8도고 습도가 75%니까 일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8도가 이게 추운 건지 더운 건지 잘 몰라요. 영상 8도가. 어느 나라에 가서는 영상 8도가 굉장히 추울 수도 있고, 그 사람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가 되려면, 이게 자체를 그 가치가 있는, 그죠? 가치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서 이런 거죠. 그죠? 오늘 이 기온은 영상 8도에 나가는 외출 시에 옷을 이게 어떻게 입어야 되냐? 추운가 나쁜가? 습도가 75%면 더웠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정보 차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하나의 사실이에요. 사실도 모아놓는 그러니까 측정 값이라는 게 순수한 값이고, 정보라는 것은 의사결정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기온은 영상 8도, 습도는 75%인데 이게 데이터이고 이게 정보가 된다면 기온이 영상 8도이고 습도가 75% 이상 조건하에서는 눈이 아닌 비가 올 확률이 지난 10년간 68%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죠? 영상 8도, 습도가 70% 조건하에서는 눈이 아닌 비가 올 확률이 10년간 68%. 오늘은 우산을 이게 지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와 정보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만 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치가 없어요. 그죠? 정보로 올라오고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 데이터는 하나의 측정된 값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도 보면,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죠? 우리가 그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인데, 내용만 의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빅데이터는 과거에는 우리가 있는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만 있었어요. 정형 데이터 보여드렸죠. 우리 엑셀 같은 거, 시트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횡과 열을 갖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는, 그죠? 관계형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대부분 쓰는 게 정형 데이터. 그다음에 반정형 데이터 이런 거죠. 시스템 도구나 센스 데이터나 HTML 등 반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 하는 거죠. 구조화되지 않은 이메일 형식 데이터들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정보를 만든다. 이런 것이죠. 정보 데이터를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단위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죠? 데카, 헥토, 킬로, 메가, 기가, 테라까지 아실 거예요. 테라까지. 여기 우리가 지금 그 데이터로 보면 제타 시대라고 하죠. 제타 시대. 여러분 빅데이터 단위 보면 대부분 엑사나 제타 요타입니다. 엑사나 제타가 일단 그 테라나 페타까지 넘어섰어요. 데이터 양이. 그래서 여러분 엑사는 10의 18승, 그죠?
제타는 21승, 요타는 24승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한번 단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되면 거꾸로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나노, 피코, 데시, 센티, 밀리,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아주 작다는 거고, 그죠? 나노, 9승, 마이너스 9승, 피코 12승, 펜토, 여기까지 피코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여기도 보면 페타까지는 아실 거예요. 테라, 페타까지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이제 12승, 15승, 18승 순서를 나노, 피코, 12승, 펜토, 피코, 펜토, 아토, 잽토, 욕토. 여기까지 몰라도 피코, 펜토, 아토까지는 아셔야 되죠. 여기 그거 대칭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제타니까 이건 잽토고, 그죠? 제타니까 잽토. 엑사에서 아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봐도 엑사니 뭐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이트, 킬로바이트, 킬로죠. 메가, 기가, 테라 그러잖아요. 테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 우리가 1000배라고 하는데 1024배예요. 곱하기 1000배,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3승이라는 우리 그 데이터 단위는 1024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의 n승, 이진법으로 계산하니까 1024배, 1024배 올라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죠? 여기 보시면 비트는 그죠? 이라늄 0이죠. 이라늄 0이고 바이트는 8개. 비트 8개가 모여서 비트는 하나고 0 아니면 0이 1이고 8개가 모여서 1바이트예요. 나중에 뒤에서 보실 텐데 8비트라 우리가 영문 한 숫자는 그 한 바이트로 돼 있어요. 아스키 코드가. 그래서 8비트는 알파벳과 숫자 한 개를 표시할 때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바이트예요. 바이트.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는 몇 개 문단 정도 된다는 얘기고, 메가바이트가 1분, mp3 노래 한 1분 길이가 메가바이트 정도 된다. 그죠? 감을 잡으시라고요. 내가 mp3 노래 한 곡 1분 정도 길이가 메가바이트 데이터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기가바이트는 그 영화 30분 길이가 한 1기가바이트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하면 풀 영상, 그 HD 영상, 그죠? 풀 HD 영상 200편 정도가 테라바이트로 얘기가 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메가 bps라고 하잖아요. 그럼 초당 100메가를 보낸다는 얘기는 1초에 1억 개 비트, 이거 1억 개 비트를 보낸다는 거예요. 1억 개 비트. 그래서 우리가 100메가로 하면은 여러분 쉽게 감이 안 잡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A4 용지 한 장이 한 700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대략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폰트에 따라서 폰트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A4 한 장이 한 700장 정도, 700자 캐릭터가. 근데 이게 이제 그 100메가 bps라면 한 9,000 A4 용지가 9,000장을 1초에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A4 용지 9,000장에 상당하는 데이터 양을 1초에 보낸다. 그게 이제 100메가 bps라는 속도예요. 그렇게 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데이터 단위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정보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정보의 특성. 자, 정보의 유용성을 판쓰이는 질적 특성 배우세요. 일반적으로, 그죠? 정보는 정보라는 이해가 가능해야 되지. 정보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드는데, 그 이해를 할 수 없으면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해성.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시성이 중요하죠. 적시성. 그 필요할 때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제 비가 왔다 하고, 내일은 비가 안 올 것이다.
어떤 게 정보예요? 어떤 게 정보예요? 어제 이게 정보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어제 비가 왔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엔트로피가 제로면 이게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뭐 적기성이죠. 그래 내일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1년 후에 비가 올 거, 1년 후에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그건 적시성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적시성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절성. 그죠? 적절해야죠, 정보가. 내가 감당이 적절해야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정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적절해야 되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마케팅 하시는 분이 어떤 보안 정보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보안의 정보의 그 정책에 관한 정보, 마케팅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적절성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정보가 신뢰가 있어야 돼. 믿을만 해야 되죠. 믿을 수 없는 건 정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 정보가 똑같아야 되죠. 앞에서는 뭐 A가 홍길동을 하겠다가 또 조금 몇 스텝 지나가서는 A는 뭐 김길동을 하고 일관성. 그게 일관성이 쭉 정보가 한번 그렇다면 똑같이 나가야 한다는 게 일관성이라는 얘기. 정보의 특성은 이해성, 적시성, 적절성, 신뢰성, 일관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제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정보제. 이제 우리 정보제죠. 제라고 해야죠. 정보. 굿스라고 하죠. 굿스. 인포메이션 굿스. 정보제라는 얘기고. 정보의 특성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보제의 그 일반적인 그 굿스, 일반적인 상품, 서비스에는 그 특성들이 있죠. 탐색제, 경험제, 신뢰제.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그 식료품이나 이런 일반적인 공산품을 할 때는 뭔가 구매를 할 때 탐색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잖아요. 탐색제라고 보고. 신뢰제는 이제 보건 이쪽에 신뢰가 있는 거죠. 내가 그 병원을 가는데 신뢰가 없으면 안 가요. 한번 가갖고 병원에 의료사고가 났다면 가지를 않는 거죠. 의사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소문나면 안 가요. 근데 그런 것도 신뢰라고 하죠. 근데 정보는 경험제예요. 경험제. 써봐야 돼요. 정보가 나한테 맞느냐면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그 정보를 갖다 주거나 어플을 주거나 뭐 그러면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 뭐 디지털 뉴 노멀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 새로운 온라인이나 이런 앱 서비스를 써보지 않은 사람 그거에 대한 편리성이나 그 신뢰성이 좋은 점을 몰라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보에 관련된 것들은 자꾸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정보의 특성 중 하나는 경험제다. 경험을 해버려서 효용이 계속 증가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규모의 경제, 그죠? 규모의 경제, 정보의 규모의 경제는 무슨 얘기죠? 장기 평균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투입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 평균 비용이 늘어나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현상이죠.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잖아요. 줄어드는 현상.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평균 비용 감소.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Q1일 때는 이만큼 차죠. 이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산량 늘으면 코스트는 이만큼이고 생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스트가 이만큼 차지하잖아요. 생산량이 Q1에서 Q2로 가면 Q2로 갔을 때는 생산량 장기 평균 비용이 줄어들잖아. 이렇게 이 곡선에 따라서 Q1을 생산할 때는 코스트가 이만큼이고 Q2로 생산하면 코스트가 줄어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는 그렇죠. 정보는 많이 쓰면 쓸수록 정보를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빅데이터가 뭔가 빅데이터로 발생시키기 전에 그 빅데이터를 많이 쌓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조금 쌓으면 쌓이면 쌓일수록 눈덩이 좀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모으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게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가 하면 또 범위의 경제죠. 범위의 경제. 범위의 경제.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경우 두 가지 각각 따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가 적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범위의 경제라고 하죠. 범위.
범위경제. 정보도 마찬가지죠. 단적인 한 개의 정보보다는 더블로 두 가지나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생산 비용이 적게 되는 거죠. 3번 생산 라인을 만들면 예를 들면 이제 범위경제 이런 거죠. 어떤 그 설비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공통 비용이 있는 거죠. 공통 설비가 있는 거죠. 공통 설비가 있고 거기에 그 몇 개 메뉴만 만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죠. 정보도 마찬가지죠. 정보나 이 통신 쪽도 마찬가지죠. 범위 경제. 그러니까 생산 비용 적게 드는 처음에 한 개의 정보를 생산한 것보다 정보를 두 가지나 세 가지 만들수록 그 비용은 줄어든다. 그게 이제 범위 경제라는 얘기고. 그냥 망외부성, 그죠? 특히 이제 정보지는 망외부성이 강하죠. 소비자가 수가 증가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어플이랄지 어플, 그 다음에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조그맣게 하는 소수, 한 몇백 명만 쓴다고 하면 그 몇백 명 가치뿐이 없는 거죠. 근데 가치가 없는데 조금 쓰면 쓸수록 그 가치는 계속 증가하는 이렇게 사용자의 제곱의 효용은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F 제곱의 폼프센터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늘어난다. 많이 쓰면 쓸수록 연결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인터넷도 보면 검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쓰는 사람이 검색하는 그래서 그 찾을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외부성 효과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주의 특性중에 교체 비용과 잔금 효과가 있어요. 교체 비용과 잔금 효과. 교체 비용과 잔금 효과는 이런 얘기죠. 이런 교체 비용, 우리가 윈도우 운영 체제를 이렇게 바꾸는데 부담할 비용이 있는 거죠, 그죠? 운영 체제를 지금 안드로이드를 그죠? iOS를 바꾼다 할지 그러면 이 부담이 큰 거죠. 그냥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 받고 그냥 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안 받고 한번 기존표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안 시키려고 이게 이제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락인 효과. 정보들이 있는 거 아는 거죠. 쉽게 못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보면 그 안드로이드 쓰고 iOS 쓰는 사람이 있는데 iOS 쓰는 사람은 쉽게 안드로이드를 못 써요. 왜냐하면 그 자파이나 이런 것도 OS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숙달됐기 때문에 새로 배우기가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번 그 시스템에 쓰고 사용한 사람들은 그 제품만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락인 효과라는 거죠. 정보가 특히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몇 가지 정보의 특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아실 거예요. 알려면 한번 타치하고 넘어가서 보여드린 BCD 코드 우리가 표현하는 거, 그죠? 영숫자 표현도 도대체 그 디지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숫자, 바이너리, BCD 코드라고 그래요. 바이너리 코드 데시멀, 이진화된 10진 코드, 이렇게 이진화된 10진 코드. 그래서 이게 그 한 자리 숫자는 이렇게 이진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1, 2, 3, 4, 5, 6, 7, 8, 9로 이렇게 1, 2, 4, 8이니까 뭐 이러면 나중에 이진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9잖아요. 한 자리가 숫자가 넘으면 이렇게 19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BCD 코드예요. 237을 이렇게 쓰고요. 다 10진수 0부터 9까지 이진화된 코드로 실제 표기는 2주사는 10진수를 사용하는 거죠. 10진수처럼 이게 이 자체는 2진이지만 쓰는 건 10진수는 19 그래서 10진처럼 237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BCD 코드라고 한다. 그죠? 숫자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 데시멀 코드, 이진화 10진 코드 또는 841 코드라고 그래요. 가중치가 있죠. 841 코드라고 여기 이제 웨이트가 8이고 4, 2, 1, 1, 2, 4, 8이라는 얘기죠. 여기 가중치가 1이잖아요. 841, 841. 그 다음에 여기가 1, 2, 1, 2니까 3 이렇게 쓴다. 1, 2, 4니까 이거 4 쓴다. 그죠? 그 다음에 1, 2, 4, 8 이게 841 코드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웨이티드 가중치를 그 비트별 위치에 따라서 가중치를 갖고 있다 해서 우리가 841 코드라고 한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표준 BCD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비트. 그래서 영문자 안에 이렇게 A에서 I까지. 이건 페리티 비트 쓰고 있고, 존 비트. 존, 이게 영문자 A에서 I는 존. 이게 AAI까지 존이죠. 존을 나누고, 이래서 0, JR, 01은 SZ, 숫자는 00 해서 이렇게 존알 코드에서 표준 비스트 코드로 쓴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자,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건 똑같은 얘기죠. 체크 코드, 존알 코드 841 쓰고 있다는 거. ABC. A는 실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비스트 코드는. 이게 A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페러티고, 11, 이게 쓴다는 거죠. A는 0이겠네. 그죠? A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A는 이게 1이네, 1. 이게 체크 코드고, 이 존알 11. 보시면, 11이잖아요. 11. A에서 I까지는 11이잖아요. 존알 코드가. 그런 얘기죠. 그죠? 체크 코드는 0이고, 여기는 존은 11이고, 첫 번째 1이다. 그리고 여기는 1, 2, B는 2, 이건 3이죠. 1, 2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 그 다음에 다 있잖아요. 달러 코드, 퍼센트 다 코드 이렇게.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이게 쓰는 컴퓨터에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실제 그 디지털 데이터로 이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A를 표시한다. 01, 001을 표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 이게 아스키 코드죠.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거. 이게 아메리칸, 이게 스탠다드 코드인데, 실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컴퓨터, 이게 원래 BCD 코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미국의 표준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 마찬가지로 페러티 비트고, 존 비트를 이게 늘어나게 3개 썼나요? 그래서 7개 비트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0부터, 그래서 이게 한 바이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한 바이트. 그래서 영문자 한자는 영문자 캐릭터 하나는 이게 1바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건 이 얘기입니다. 0에서 7까지니까 8비트. 이거 좀 메타가 났는데,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는 이게 에러가 없을 거예요. 0부터 7까지. 그래서 영문자 한자는 1바이트를 쓰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유니코드. 유니코드를 제가 이제 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UTF라는 얘기를 많이 볼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 보면 UTF 포맷, UTF-8, UTF-16 이게 쓰고, 이게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그 아스키 코드도 미국식 코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뭐냐면 중국이나 중국 한자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버설하게 쓰자 해서 만드는 게 유니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쓸 때 그 세팅하고 포맷 갖출 때는 UTF-8로 원래 16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컴퓨터 이 프로그램들에서 그 의미가 이제 UTF-8이면 이 8비트 쓰고 있다는 건 유니버설 코드 트랜스포 포맷이라는 거예요. UTF 유니코드가 알아두시고, 그 UTF 의 규칙이 이거예요. 1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원바이트 하면 2바이트, 8비트 단위, 8의 배수로 쓰도록 만드는 게 유니코드예요. 이렇게. 한글은 그러나 24비트 쓰네요. 한글은. 아래배아는 16비트. 이것도 UTF-8이에요. 이 8의 배수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24라고 해서 UTF 24, 32가 아니고 배수로 8비트 배수로 간다. 그래서 UTF-8을 쓰는 게 유니코드라는 얘기입니다. 한글 코드, 그 다음에 한글 코드. 한글 코드는 이제 조합형과 완성형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조합형을 썼어요. 그래서 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작업했었는데, 이게 폰트가 굉장히 옛날에는 불편이 많았어요. 그죠?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완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폰트 자체가 글자를 몇천 개를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죠. 완성형. 그래서 이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2바이트. 우리 한글은 2바이트다. 영문은 1바이트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나 정보를 보시면서.
컴퓨팅 사고하는 그 그림을 동영화 시켜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